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업주부인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옷을 준비한 뒤 곧이어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아이를 씻기고 준비시켜 어린이집 차에 태워 보내는 일까지가 아침의 일이죠. 그 다음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아이가 남기고 간 흔적을 정리한 뒤 온갖 집안일을 끝내면 비로소 저만의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죠. 비록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지만 이 몇 시간의 휴식이 저의 삶에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회사를 다니며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꿈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뒤에는 저를 찾아주는 회사가 없었고 휴식 시간에 사색을 하며 지나간 꿈을 그리워하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같은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옆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옆집 남편은 준수한 외모에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남자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에게는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등교시키는 남자가 조금 한심해 보였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집안의 풍족함을 가져다주는 제 남편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죠. 그 이후로도 아이를 등하교 시킬 때마다 옆집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싫었던 저는 안부 인사로 일 안 하고 전업주부를 하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옆집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알고 보니 우리나라 대단한 IT 대기업 팀장이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였어요. 속물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의 팀장이라고 하니 순간 그 남자가 달라 보였고 제가 무심코 가졌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아이를 등하교시키며 옆집 남자와 매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편은 유쾌하고 젠틀해서 저랑 이야기가 잘 통했죠. 너무 잘 통하니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하루는 집 앞에 다 와서까지 하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집 앞에서 10분 넘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아쉬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초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루하루 옆집 남편과 이야기할수록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편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래가 축축해져 있었고 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욕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옆집 남자를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욕구를 혼자 해결하던 중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옆집으로 찾아가서 그 남자를 안아버리고 싶었어요. 평소 비누 만드는 취미가 있던 저는 비누 선물을 하기 위한 핑계로 옆집으로 찾아가 버렸죠. 배를 누르자마자 나온 옆집 남편은 비누를 들고 찾아온 저를 보자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비누를 선물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집 남편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왜 찾아왔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당황해서 단지 비누를 선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을 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찾아온 저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던 옆집 남자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서로 땀을 많이 흘렸으니 선물로 가져온 비누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옷을 벗고 욕실로 가겠다고 했어요. 옆집 남편도 저를 따라 욕실로 들어와 옷을 벗기 시작했죠. 옆집 남자의 몸은 운동을 많이 해서 탄탄했고 제 남편의 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을 만지며 씻겨주기 시작했고 참을 수 없이 타오르는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욕실에서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했고 이 남자는 그날 욕실에서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우리는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미 넘어버린 선인이 보이는 게 없었던 우리는 남편과 아이를 보낸 뒤 집으로 초대해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아내와 아이가 없는 옆집 거실 소파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죠. 아이를 등교시키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서로의 몸을 만지며 집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는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만 잠깐씩 사랑을 나누는 게 아쉬워 우리는 저녁에 산책을 하겠다고 나와 모텔로 가는 일도 있었고 그 남자의 차 안에서도 사랑을 나눈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제 남편과 문을 나서다 옆집 부부를 만났을 때 저는 남편 몰래 옆집 남편에게 사랑을 담은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었죠. 얼마 뒤 보이는 것 없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옆집 남편의 재택근무가 끝나버린 것이었죠. 그 남자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각자 가정에서의 삶이 있었던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죠. 저는 병든 닭처럼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를 보낸 오전 시간만 되면 옆집 남편과 나눴던 사랑이 너무 그리웠고 그때마다 옆집으로 가서 그 남자가 처음 저를 씻겨주었던 욕실에서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이내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하고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일탈이었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아이에게 더 잘해주며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어졌어요. 가끔 집 앞에서 옆집 남편과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며 제 삶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제 삶이 원래대로 돌아와 안정되고 있다고 느낄 때쯤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차를 마시며 오전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인 줄 알았던 저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옆집 남편이 거칠게 저를 몰아붙이며 키스를 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키스에 남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욕정에 가득 찬 그 몸을 뿌리칠 수 없어서 저의 몸을 맡기고 말았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제 욕구도 다시 터져버리고 말았고 처음 욕실에서 나눴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 남자는 저에게 다시 한번 모든 걸 쏟아내 버렸죠.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듯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회사에 간곡히 요청해 다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이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옆집 남편과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 사랑의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거의 매일 우리 집과 옆집을 오가며 위험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저는 로맨스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이제 내년이면 30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2년 되어 갑니다. 한창 좋을 때라서 남편과 사이도 좋고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시어머니 때문에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한데 저는 한 번씩 소름 돋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리러 갈 때나 상견례 때도 그냥 평범한 분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해야 할 말씀만 하셨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어머니가 개입을 많이 해서 트러블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좋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 집안 자체가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서로 별 대화가 없었고 시어머니도 애교는 없는 완전 쿨한 그런 분이셨어요. 여튼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놀랐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견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날짜 잡는 것도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고요. 예단과 혼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땡땡이는 간단하게 최소한의 것만 해오면 됩니다. 여자 쪽이 팔려오는 건데 남자 쪽이 값을 내야죠. 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들은 게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놀랐어요. 아마 저희 엄마가 들었으면 결혼 없자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도 친정엄마가 성격이 불같으신 면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들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다른 대화로 넘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워낙 자연스럽게 넘기셔서 아버지도 별 말씀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도 시어머니가 단순히 말실수하셨겠거니 하고 넘어갔고 아버지에게도 괜히 말했다가 문제만 될까 싶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님이 같이 목욕탕을 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목욕탕 가는 게 엄청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 어릴 때부터 대중탕을 다녀서인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자고 하시니 형님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확히 제 상반신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아주 즐겁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님은 못 들으신 듯 했지만 전 당황스러웠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애매한 혼잣말처럼 하셨기 때문에 황당하긴 했지만 넘어갔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보다도 5년을 먼저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형님이 둘째 조카를 출산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도 볼 겸 형님 댁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오자 마침 형님이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혹시 잠깐 아기 봐주시면 다녀와도 되겠냐 하셨어요. 저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어서 다녀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서 조카를 안고 있어야 하다 보니 손목이 아프신가 보다 했어요. 저는 첫째 조카 좀 챙겨주고 시어머니는 둘째 조카에게 분유를 타서 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유를 먹이시면서 둘째 조카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엄마 기운을 쪽쪽 빨아먹었으니 쑥쑥 크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뭐랄까요? 아기가 엄마 기운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 기운으로 애가 쑥쑥 크겠다는 게 제가 듣기에만 이상한 건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대부분 여자 쪽에서 날을 정하는데 다른 거에는 별 터치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결혼 날짜만큼은 본인이 꼭 정하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굳이 우리 쪽에서 정해야 할 필요도 못 느끼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결혼식 날은 용하다는 무당에게 찾아가셨나 봐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아서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여튼 시어머님이 본인이 날을 2개 정도 생각해서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날은 기운이 아주 안 좋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 일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그래도 많이 다치시진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엄마 옆에 있는데 시어머님이 병문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휴게실로 갔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무당이 좋다고 한 날을 착각을 해서 해선 안 되던 날에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이 난리가 난 것 같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고요. 저희 엄마가 다친 것도 속상한데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날에 했다고 이제 와서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앞으로는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너무 무편적으로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
소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 뒤에 그러니 조심해라, 조심하자, 뭐 이런 당부의 말이라도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딱 저러고 마시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도 퇴원을 하시게 되고 그 즈음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 퇴원도 하고 남편 승진도 하고 해서 가족들 다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그때 그 병원 휴게실에서 일이 생각나서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승진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았죠? 라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또 한 번 무표정하게 툭 내뱉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럼 이제 곧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러시는데 정말 이번엔 등줄기에서 소름이. 그 이후에 정말 저에게 나쁜 일이 생겼냐고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 때론 소소하게 나쁜 일도 있었지만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 아니 저는 어른이시니까 무당의 말 믿고 그러시는 거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저주의 말처럼 나쁜 일이 생기겠구나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는 분처럼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좀 소름이에요. 대화도 점점 하기 싫어지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이제는 시어머니 안방 머리맡 쪽에 작은 상까지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신이 머문대나 뭐래나 하시면서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임신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조금 아이를 미루기로 했고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준비 중인데요. 어느 날 제 베개와 남편 베개를 빨려고 보는데 무슨 머리카락이 한 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베개에서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런 일을 하실 분은 딱 한 분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저희 베개에 뭐 넣어놓으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거 절대 버리지 말고 베개 커버 빨고 말린 후에 꼭 다시 집어 넣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주 어린 여자아기의 머리카락이래요. 또 한 번 소름이. 아니 그런 걸 왜 넣으신 거냐 했더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애가 생기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걸 넣어놓으면 임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구해서 넣어놓으신 거래요. 아,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베고 잔다는 것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서 생기려던 애도 안 생기겠다고 하며 버릴 테니 그리 아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급히도 오시더라고요.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그 여자아기 머리카락을 소중히 챙겨서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정신이 다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사주를 보는 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그런 곳에 가는 건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상한 물건까지 넣어놓으시고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무당이나 이런 점을 믿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요?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해야 하고 어느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서 그러지 말아달라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아기 안 생긴다고 국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은 했습니다만 크게 저희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하네요. 본인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던 분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린다고 바뀌는 분도 아니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발길을 끊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이후로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며 정말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저까지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 답답한 마음을 사연에 잘 남기기 위해서 여러 번 쓰고 지웠지만 내용은 무언가 이상하고 답답한 마음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를 하였지만 이런 곳에서라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평생 가슴에 큰 멍자국을 남기고 살아갈 것 같아서
부족하고 이상한 제 글이지만 사연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혹시나 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역 나이, 직업 등은 전부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내용이 안 맞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개인정보 부분만 거짓일 뿐 일어나고 겪은 부분은 전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업 실패 및 사채 빚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고,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지긋지긋한 사채빚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채빚하고만 헤어졌을 뿐 주변에 빌린 돈들은 그때도 많았기에 저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에 한이 맺혀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니 제법 많은 빚도 갚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월세집도 구했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월세 보증금과 여기저기 다친 상처들 그리고 허무함이었습니다. 장녀이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밝은 미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동생이 알았는지 동생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과 동시에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같이 2년 정도 같이 고생을 했더니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제야 동생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사관에 지원해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먹어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운동까지 시켜주니 이것보다 완벽한 직업은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키려 하였지만 저는 동생이 빨리 제대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대학을 가길 희망했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잘했기에 다시 시작하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고 직업군인이 되었고 군대 안에서는 돈 쓸 일이 없다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은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이 돈은 정말 저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서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다 갚은 뒤로도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동생이 준 돈까지 합치니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피 같은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은행에 묶어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주 가던 은행에 친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밖에서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고 처음 일했던 직장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부분은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오빠 덕분에 나름 돈도 잘 모았습니다. 동생이 준 돈까지 해서 제법 많은 돈이 모은 것을 보자 그 오빠는 더 이상 은행에만 모아두지 말고 투자를 하던지 장사를 시작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다면 무조건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다 무시하고 계속 은행에 저축을 했겠지만 제가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오빠의 조언들을 진심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했던 것들을 토대로 가장 잘했던 것들을 고민해보다가 작은 공장이 많은 공단 내에 밥집을 차렸습니다. 점심에는 주변 공장들 직원들이 와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삼겹살과 매운탕 같은 안주도 팔면서 소주도 팔았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반년도 안 돼서 밥집에 들어간 돈을 전부 회수하였고 다른 곳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월급도 가져갈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벌은 돈으로 공단 내에 편의점도 차렸고 공단 근처 원룸에도 사서 월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하는 동생에게 결혼 선물로 차도 사주었습니다. 동생에게 타고 다니던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중고차가 있었지만 조카를 생기면서 결혼한 동생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큰 마음 먹고 살면서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는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면서 거의 10년이라는 보냈더니 주변에 남자도 없고 어떻게 연애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손은 나이에 맞지 않게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누가 여자로 보고 관심을 가져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조카를 임신한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만으로 속상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올케에게 멋진 결혼식도 해주고 싶었지만 올케에게 조상기도 있어서 무리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조카를 낳은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동생이 살고 있는 관사가 외진 곳에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인터넷에 보이는 이쁜 옷이나 애기용품들이 있으면 동생에게 보내주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벽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훈련을 하고 오랜만에 관사로 돌아왔는데 올케도 없고 각종 물건 및 통장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이미 전부 다 인출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올케가 갑자기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설마 뱃속에 조카가 있는데 올케가 그랬겠냐면서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3일이 지나도 올케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알고 보니 올케는 이런 비슷한 일로 여러 번 전과를 살았던 여자이며 심지어 결혼 중인 남편과 아이도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연락이 되었지만 자기도 그 여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이며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주 외출하거나 같이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으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사준 차를 동생이 부대 안에 두고 가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올케를 많이 사랑했던 동생은 완전 넋이 나가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틈틈이 집 나간 올케를 찾아보겠다며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케가 훔쳐간 동생의 목숨으로 벌은 돈과 제가 사준 결혼 예물들은 잊으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돈만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동생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미안하고 꼭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부모님 낙골당 앞에서 결혼 약속하면서 울던 올케의 모습도 제 앞에서 입덧하는 올케의 모습도 동생과 사랑스럽게 서로 쳐다보던 모습도 다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 소름 돋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건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